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의 전선영입니다.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개소기념 국가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본격화하다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 국가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본격화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연 및 토론을 통해 국가 및 권역 트라우마 센터가 나아가야 할 역할과 방향을 함께 찾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과 수련시간 인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강의 시작 시와 종료 시에 채팅창에 소속과 성명을 남겨주시고 강의 후에 보내드린 URL을 통한 만족도 설문지까지 해주셔야 상시학습과 수련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포지엄 이수증 출력은 8월 2일부터 국립공주병원 접수 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수증 출력 가능 기간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질문과 누구에게 답변을 듣길 원하시는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개소기념 국가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본격화하다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지엄은 3시간 3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시 50분부터 3시까지 4시부터 4시 10분까지 이렇게 2번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자장을 맡아주실 이종국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원장님께서는 현재 국립공주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충남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세계정신사회재활협회 서태평양지역 부회장, 한림의대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종국 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번 정신과 학술문화재 메인에 해당하는 심포지움이 이 시간입니다. 거기에 일부 좌장을 맡은 국립공주병원장 이종국입니다. 앞서 개막식에도 참여하신 분들은 듣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보건복지부의 강도태 차관님께서도 기념사에서 말씀을 해주셨었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이슈 중에서도 정신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트라우마 재난 이 영역이 우리 국민의 정신과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크게 보면은 세월호부터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재난들이 있었죠. 크고 작은 재난 속에서 작년부터 올해 이어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감염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그동안에도 트라우마 대응이 많은 역할을 해왔었지만 특별히 이제 발벗고 나서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특히 트라우마 대응하는 거에 국립병원들이 좀 많이 나서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3곳에 설치를 해서 오픈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기존에 있는 서울의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국립부곡병원 영남권, 그리고 강원도 춘천의 국립춘천병원의 강원권, 나주의 호남권, 저희가 있는 이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하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가 6월 3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기념을 해서 이번 학술문화제에서 주제 심포지움을 이렇게 열기로 했습니다. 그 제목이 국가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본격화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주제 강연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 최정호 교수님 모시고 듣고, 2부에서는 또 관련 전문가들께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최정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호 교수님은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트라우마 재난 정신의학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으십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정신과학의학과 주임 교수시고, 대한불안의학회 회장, 또 대한명상의학회 명예회장을 현재 역임하고 계시고, 이번 우리 학술문화제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의
창립 회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 대한 또 재난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기반을 많이 다져주셨고, 뭐 저술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이 제목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 중심의 재난 심리 지원 체계 구축 및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그 부제가 그 결정적 순간들과 이야기들, 굉장히 흥미진진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최정원 교수님을 박수로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자리에 발제할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공주 정말 아름답고 뭐 연전에도 한번 가서 또 같이 앞에 박물관도 보고 그런 시간을 같이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제 슬라이드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목을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 중심 재난 심리 지원 체계 구축 및 역할이라는 제목을 뭐 받았는데 사실 그 제목을 했으면은 조금 이렇게 좀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체계라든지 그야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들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깝게도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뭐 한 50분 안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차피 2부 시간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우리 다 많은 연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두 번째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는 것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재난 심리 지원 체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재난 심리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선 과연 재난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죠? 재난이 무엇이고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일어난 어떤 고난, 재앙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잘 정의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지역 사회나 어떤 뭐 사람이더라도 그 자원 자체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가 재난이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넘어가는 정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재난이라고 하자. 이건 뭐 사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가진 자원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면 일상적인 스트레스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삶에서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재난이라고 할 수 있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재난은 자원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을 가지고 내가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진 자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급해 주는 것들이 결국 재난에 대한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은 뭐 그야말로 무슨 뭐 홍수부터 자연재난, 요즘에 있던 뭐 전쟁 이런 것들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사고, 그야말로 많은 재난이 있겠죠. 수많은 재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재난을 뭐 정말 카운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기술된 게 우리 정말 놀라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500년 넘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걸 보면 거의 500년 동안에 밀란이 356회, 1년에 한 번 가까이 좀 있었던 거, 정변이 12,000회, 지진이 6,000회.
뭐 이런 수많은 살인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수많은 재난 속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도 수많은 인적 재난들이 있었다고 봐야죠. 뭐 한 자리에서 전쟁을 제외하고 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희생된 게 삼풍백화점 502명인데 수많은 사건들 뭐 300명 우리 유명한 세월을 포함해서 300명 뭐 수백 명씩 인명이 희생되는 데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재난의 정의 중에서 유명한 정의 중에 하나가 사실 한 자리에서 10명 이상 희생됐으면 재난이로 보자라고 하는 정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사건만 봐도 거의 뭐 276건이 10년 안에 있었다고 하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끔찍한 재난들은 늘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어떤 자연 재난을 지나친 어떤 사회 재난, 인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이 제일 큰 우리가 이제 재난과 대처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오늘의 큰 주제이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것도 코로나도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잘 대처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기존의 자원으로 대처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재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감염병 특히 이제 신종 감염병이라는 것들과 우리 인류가 현대인들이 어떻게 좀 잘 대처하고 살아나갈 것이냐도 굉장히 큰 이슈고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은 이 감염병 이외에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재난 위험 목록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난민 자연고갈 떠나서 무슨 뭐 유전자 조작 하여튼 수많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재난들이 이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과 뭐 인류 앞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재난이 좀 많이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하지만 항상 새로운 재난이 우리를 덮쳐왔고 그 재난과 우리가 맞서서 싸워오고 또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간 것들이 인류가 해온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재난을 당한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굉장히 트라우마틱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트라우마가 생기면 당연히 그 트라우마를 직접 겪는 그런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걸 목격했던 사람, 가족, 친구,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뭐 우리 지금 코로나 주변에 있는 뭐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우리가 세월호 때 잘 경험했지만 그런 어떤 아이들이 수장당하는 걸 보고 있었던 전 국민 자체들이 트라우마였던 것처럼 어떤 트라우마틱 이벤트, 재난 위에 벌어지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들은 그야말로 일파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수많은 수준에서 재난을 겪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재난 심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원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이란 뭘까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 우리나라 시점에서의 가장 큰 자원의 결핍, 재난으로 인한 자원의 결핍은 제 생각에는 사실 먹고 뭐 하여튼 그런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자기를 지켜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필리에이션 되고 연계돼야 되는 이런 이슈들. 이것이 가장 그야말로 우리가 마슬로우가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니즈 중에서 이런 트라우마라든지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를 지키는 것과 자기를 연결시키고 뭐 사회랑 포함된다고 하는 이 부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자원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가 결국 이 재난에 맞이하는 그런 어떤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키고 연결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원을 우리가 항상 필업하고 할 때 뭐 우리가 보통 뭐 1차적으로 당장 물적 자원을 뭐 제공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기본이 될 수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들 뭐 자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자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어떤 관계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원은 사실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 자신, 그 한 개인이 디제스터 이후에서 살아날 수 있으려면 멘탈리 헬시해야 되고 또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주변 사람들 또 잘 돼야 될 것이고 또 재난을 돕는 사람들조차도 자원일 것이고 이 사회 자체가 또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심리 지원을 위한 자원들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뜻에서 그 자원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흐름은 그냥 저 한 개인, 뭐 제가 이제 금년에 이제 환갑이 되었는데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저 나름대로, 저도 정신과 의사로서 살고 있었던 저 나름대로서 이제 뭐 저도 금년 보니까 35년 차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재난 이야기들을 뭐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약간 에피소드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80년대에 정신과 훈련을 받았고요. 이제 1990년에 이제 말하자면 정신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돼서 군대에서 이제 생활을 했고 이제 사회로 나온 게 이제 군대 군 복무를 마친 게 93년이니까 군복무 마치고 한 30년쯤 이제 뭐 전문의가 돼서는 뭐 30한 2년 이렇게 정신과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제가 알고 있는 뭐 제가 전공의 때야 뭐 그런 쪽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던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돼서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서 제가 겪었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자원이 붕괴되는 정말 큰일이다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90년대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정신과 전문의가 되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90년대에 들어서 정말 참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8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너무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어떤 졸속, 뭐 부실 시공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들이 90년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루아침에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을 뜨고 있었을 때 갑자기 멀쩡한 한강을 다니던 다리가 학교에 가던 아이들 무학여고라고 하는 여중 여고 꽃다운 아이들을 실은 뭐 다리에서 버스가 추락되는 사건, 뭐 버스 말고도 다른 승용차들이 많이 했죠. 근데 버스에서 굉장히 사상자가 많이 나온 그런 사건. 30명이 아침에 학교 가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지원을 했을까라고 보면 이 생존자들은 뭐 사실 심지어 그 경찰들도 가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지나가던 버스가 경찰관들이 탄 이게 버스가 시상식에 가다가 빠졌어요. 그 시상식에 가다가 버스가 빠지는 바람에 경찰 시상을 받던 경찰관이 빠졌는데 그들이 사실은 피해자죠. 버스 그 조그만 미니버스 같은 게 빠졌기 때문에 피해자인데 그들이 이제 여학생들을 많이 구출하고 거기서 헤엄쳐서 하는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분들, 말하자면 그 경찰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들어갔는가? 사실은 피해자이면서 또 영웅이시기도 한 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았고 경찰병원에 입원시켜 놓고는 끝이었다. 그야말로 어떠한 심리 지원도 우리에겐 행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여학생 자기가 구하지 못한 그 사람이 피해자였는데 피해 경찰관이 다른 피해자 여학생을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면서 지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떠한 심리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를 지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유가족 같은 경우도 전혀 그런 심리 지원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게 94년인데 한 4년, 5년 정도 견디시던 그런 아버지가 뭐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이게 사실은 성수대교 참사로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비에서 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94년도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는
야말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것도 사실은 제가 뭐 하여튼 이 바로 옆에 저 옛날 병원이라고 해서 강남 성모병원이 있었지만 병원 하나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병원에 에머전시를 해서 보냈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추적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실 그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행해지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심리 지원도 행해지지 못한 사건 속 그 수많은 이 사망자들의 수많은 유가족들이 있었겠지만 유가족에게 어떠한 심리 지원도 행해지지 못해서 결국은 사건이 멀어지고 난 한 4년, 5년 후에 그야말로 이 위령비 앞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는 눈에 잘 안 띄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양재 시민의 숲에 있거든요. 그 양재 시민의 숲의 위령탑 옆에 나무에 목을 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사람이 그 지원받지 못해서 사실은 이 1990년대만 해도 누구를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입고 그 재난적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살아남은 사람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연도가 바뀌어서 이제 2000년대가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야말로 월드컵도 개최하고 좀 신나는 나라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끔찍한 일, 정말 192명이 사망하는 정말 황당한 사건. 이 사건도 진짜 황당하죠. 원래 불을 질렀던 거죠. 김도환이라는 사람이 불을 지른 것인데 불을 지른 279 그 객차보다 어떤 방호되지 않은 건너편에서 들어온 280호 기차에서 사망자가 대부분이 난 사실은 원래 불을 지른 곳에서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탈출하고 안전하지 못한 건너편에서 들어온 객차에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났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쭉 지나가고 했지만 여기서 그야말로 처음으로 민간에서 좀 이들을 돕자라는 운동도 많았고 대구 가서 열심히 도우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추적도 벌어졌지만 체계적인 어떤 건 아니고 일단은 하여튼 메디칼한 쪽에는 좀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유독가스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생존자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어떤 후두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그랬지만 어떤 전수를 조사한다든지 추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지원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금도 생기고 했지만 제대로 체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지역에서 한 200명 가까이가 사망자가 나오는데도 그들의 어떤 심리 지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됐고 사실 저희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2000년대에 저로서는 이제 약간 주니어 스텝이 좀 지난 그런 시기가 되었을 텐데 연수 갔다 와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돼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사실 그때 우리가 다른 자원은 없지만 전문가들끼리라도 좀 자원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03년 2월이었는데 그해 10월에 저희가 PTSD를 좀 공부하는 제대로 만든 그런 연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한 18년쯤 되었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곳에서 쭉 여러 가지 이제 학회로 또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쭉 연결이 됐고 저희가 이제 PTSD 연구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2003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이번에 제가 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당시 혹시 발기할 때 회의록이 있지 않나라고 좀 찾아봤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이런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18년 전에 회의록이 있었는데 재난 닥쳤을 때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 한국적인 시스템 그리고 행정조직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치료하고 교육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발기 때 모였던 분들이. 근데 저는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결국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에서 정말 한번 돌아보면 정말 어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팀들에서 저희가 이제 이 10월에 발기를 해서 10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정말
그야말로 밤잠 안 자고 일을 해서 이 책 한 권 냈습니다. 한국이라는 최초의 책.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내용 자체도 좀 허접하고 그렇지만 사실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재난과 정신건강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를 우리 재난정신건강위원회라고 하는 PTSD를 연구하는 곳에서 한번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책을 좀 조속하지만 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좀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해서 어떤 근거 중심 의학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공부가 되었을 때 그런 와중에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재난은 닥쳐왔어요. 이게 어떤 뭐 화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방대원하고 공부하는 일들 쭉 했었는데 정말 다른 황당한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에 준하는 일들이 2010년도에 벌어졌어요. 사실 이게 그래도 어떤 이 천안함의 어떤 생존자들, 그러니까 46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하고 생존자 55명을 그래도 최초로 대한민국 재난이 벌어진 이런 사건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존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정신과 전문의가 모두 붙어서 뭐 어려운 캡스도 다 측정하고 하는 최초의 재난 생존자에 대한 첫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군과의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보안이라든지 군 보안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되지 못했는데 뭐 지금 와서 조금 저희가 다시 좀 추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정말 이런 대응을 해보고 하는 일들이 처음 벌어진 것들이 사실 2010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국은 재난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전수의 어떤 것들이 가능해진 게 이게 뭐 50명 정도였기 때문에 또 가능할 수 있었긴 했지만 하여튼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 따지면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재난에 대한 어떤 심리적 지원이 참 일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봄이었는데요. 이해 가을에 또 연평도가 이제 포격을 당했습니다. 거의 전시 상태였고 사망자도 있어 부상자도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직접 피해를 당하신 분뿐만 아니라 섬 하나가 포격을 당했기 때문에 섬에 계신 많은 주민들을 이바큐에이션 전시처럼 해가지고 후방으로 뺄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연고지가 이제 인천에 계시고 아들 딸이 인천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나와서 대구로도 가셨는데 그냥 연평도에서 사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포격을 당하고 나오신 분들한테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도 생활치료센터도 만들어드리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나라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게 불과 10여 년 전이잖아요. 10여 년인데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에바큐에이션 된 분들에게 누가 도울 수 있었을까? 누가 이들을 도왔을까요? 사실 이분들을 수용해 준 곳은 찜질방이야. 찜질방. 찜질방의 주인이 이들에게 문을 열어줘가지고 근데 이게 찜질방의 주인에게 들어가서 결국 영업을 못했더니 찜질방이 나중에 경영은 난 망해버렸죠 사실은.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정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리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이 찜질방이 이렇게 생긴 와중에 뭐 수많은 분들이 가서 돕는다고 서로 팔을 잡아당기고 나랑 상담하세요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사실 저도 그때 뭐 이런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심리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정말 이런 그야말로 이런 이미지였어요. 이런 이미지 안에서 심리 지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돗대기 시장 속에서 심리 지원을 일차적으로 뭐 일시적으로 뭐 그야말로 땜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도 한국에서 어떤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져서 트라우마랑 관련된 센터가 그래도 최초로 생긴 게 광주 트라우마 센터거든요. 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 광주 센터가 1980년이잖아요. 80년부터 32년이 지난 후에 그야말로 국가폭력에 대한 어떤 치유기관으로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개소를 했거든요. 아, 정말 어떤 센터 하나 생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제 2010년대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시대에 잊을 수 없는 사건 어떻게 보면 이 재난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임팩트가 되었던 사건은 뭐니 해도 세월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렇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막상 실천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이 일을 우리가 눈 뜨고 그야말로 배가 가라앉고 250명의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그대로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어른들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정말 많은 체계를 가진 그다음에 학계들 이런 여러 곳에서 정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정말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7년이죠. 7년여 된 사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공식적인 기구가 소위 재난정신건강위원회라고 해서 학회 안에 공식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들이 이게 4월 16일이잖아요. 일주일 만에 이런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아마 가장 빠른 시기에 이런 어떤 체계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기관이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들이 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 정말 빨리 이사회를 통해서 기기가 만들어지고, 사실 보면 안산이라는 곳에 그 우리 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이 뭐 200명, 전체로 따지면 한 200~300명 정도가 이곳을 그냥 방문하고 지원하고 매일 범표를 짜가지고 가서 심리 지원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심리학회 또 여러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수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초기에 이런 일들,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회지에 어느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들, 초기 지원을 했느냐 하는 것들, 사실 이게 뭐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봉사로서 무엇인가 해보지 않을 일이 벌어진 게 세월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참 중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12일 후인 4월 28일에 보건복지부는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이번 주에 만든다. 그래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28일부터 3일 후인 5월 1일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심리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드디어 그야말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장 신속하게, 우리 그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32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건이 벌어지고 2주 만에 사실은 온마음 센터라고 하는 센터,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어요. 게다가 이제 복지부에서 이때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내신 걸 보면 큰 비전을 보이고, 사실 그 비전에 의해서 지금까지 충실하게 많은 복지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바뀌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때 보도 자료를 내셨던 것들을 지금까지 해오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부는 안산 트라우마센터 건립과 함께 국립서울병원 하에 중앙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할 계획이다. 만들어주셨어요. 만들었고, 이 중앙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데이터 구축, 기초작업한다. 컨트롤타워 만든다. 국가 차원의 중앙센터가 된다라는 것으로 하고,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므로 국가의 공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의료, 사실은 의료는 대한민국 의료 강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민간 의료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의료 체계, 빨리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의료 체계에서 할 수 없는 건 트라우마와 재난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트라우마 분야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사실 2014년 이후에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신났어요. 야, 그동안 우리가 꿈꾸던 그런 일들이 드디어 이제 벌어지는구나 하면서 센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너무 큰 꿈을 가지기 시작했고, 당시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저희 학회에서 좀 하고, 여러 곳 또 이제 정부하고도 또 국회의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미국, 일본, 호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일본 트라우마 센터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런 공부들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또 사실 우리가 여러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의 여러 학회들하고 같이 실제로 한국 트라우마 센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센터는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들을 공공하게 이제 담론을 나눠보자라고 했고요. 그때 많은 국회의원들 분께서 실제로 재난과 트라우마 지원 체계를 가지고 발의안을 내주셨어요. 뭐 실제로 지금까지 있는 기존에 있는 법률을 바꿔서 개정하셔서 하자는 의견도 냈고, 이게 뭐 신규 법률안도 내주셨고, 세월호와 관련된 법률안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여러 가지 중앙 시스템이 필요하고 심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정신건강증진센터, 뭐 기초센터라든지 광역센터를 확대하자, 국립서울병원 내에 설치를 하자, 그 다음에 아주 독립해서 뭐 만들자, 그 다음에 국가재난대에서 위상 취해된 법률, 뭐 이분들 중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뭐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시고 또 이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회기가 끝나니까 국회에서 만들었던 모든 일들은 사실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런 정신들이 좀 살아남아서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형태로 지금 남기 시작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전문가들은 요거에 굉장히 힘을 얻어서 세월호 사건이 있은 딱 1년 만에 제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모든 자료들을 좀 잘 정리해서 책도 좀 좋은 체계로 만들었고, 그 1년째 되던 시점에 4월 16일부터 딱 1년 되는 시점에 이제 그야말로 공식적인, 그야말로 국가 뭐 하여튼 인터내셔널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공주 지금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한국 트라우마 뭐 스트레스 학회의 현진희 회장님이 지금 현재 뭐 ISTSS라고 하는 현재 보드로 재직하고 계신데, 사실 제가 그때 보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당시 회장님, 전 회장님을 한국에 동시에 모셨고, 그다음에 요시하루 킴이라고 하는 뭐 한국인 3세, 일본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JSTSS를 만들어 주신 분들 한국에 모셔서 1년 만에 결국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학계의 어떤 공식력 있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의 모태가 돼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그해 가을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창립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 네트워크들은 이제 좀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럼 과연 공적인 센터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후에 정말 그 공적인 센터들, 온마음 센터 이후에 아이 센터들이 정말 필요하고 센터들이 만들어 놓아지면 정말 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센터들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3년도에 만들어졌던 어떤 그런 재난의 어떤 트라우마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볼 수 있었던 대구 지하철 사건에 대해서도 그로부터 쭉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떤 재단을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단을 통한 센터 유지가 참 어렵구나. 지금도 사실은 이 만들어진 센터가 현재로서는 참 역할을 잘 하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공적인 재단에서 이 재단을 좀 뛰어넘는, 그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센터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2018년 4월 5일 개소라고 볼 수 있는데, 2018년 4월 5일에 그야말로 국민 곁에 마음먹으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이따가 이제 우리 신민영 선생님께서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하는 얘기들을 좀 해주실 건데, 뭐 사실은 저는 봤을 때 2018년 4월 5일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재난 심리 지원 체계를, 그 중에 큰 축을 대부분을 사실 국가가 좀 맡겠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 사실은 이 전과 이 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권역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것들도 이것과 이런 맥락하고 연계가 돼서 어떤 공적으로 우리가 자원 리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홈페이지에 있는 재난 경험 후 힘든 시간을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함께 하겠다, 이런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나라의 자원이 우리랑 함께 하겠다는 것들이 그 재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생긴 2018년 이전부터 실제로 이 국립서울병원에서는 공공심리
공공정신보건사업단 안에서 심리적 외상관리팀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었어요. 실제로 2014년도에 정말 국가병원이 큰 역할을 했었죠. 공주병원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병원들이 돌아가면서 안산에 가셨고 다 했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쭉 쌓여서 결국은 2018년도에 우리가 봤을 때 얘기한 그런 우리 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건 이따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야말로 안심버스 만드는 이런 일부터 현재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어떤 지원팀, 뭐 위기 지원, 정책 연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라는 것들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시행령 같은 것도 변경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여튼 권역에서 가장 먼저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2019년도죠. 그다음에 포항 지진이 2017년에 있었잖아요. 2017년에 포항 지진에서 2년 후인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사실은 이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도 결과적 사건 후에 점점 빨리 이런 것들이 어떤 공적인 센터가 필요하구나 하는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제 발빠른 그동안 정말 느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재난심리 지원이라고 하면 재난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공적인 역할에서 감당을 해준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좀 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들 곁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고통에 누가 있을 때 그 고통의 곁에 다른 곁이 있을 때 이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은 내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그 사람 보고 견뎌내라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견뎌내라고 할 수 있으면 재난이 아닙니다. 이 재난은 그 고통에 너무 힘들고 있는 사람 옆에 그 고통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공적인 체계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공공의 힘, 나라의 힘이 될 때 우리는 더 잘 견딜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제가 여러 연구를 하고 있지만 어떤 멘탈 헬스 서포트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퍼블리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과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다릅니다. 이런 어떤 헬스 서포트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쉽게 견딜 수 있고 그 고통의 곁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약간 그런 어떤 어떻게 이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될 것이고 그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작은 용역 연구를 하나 복지부에서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신 전문가들하고 또 실무자들하고 한번 쭉 얘기를 해봤더니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나니까 정말 많은 힘이 되더라. 우리가 그동안 대응하기에도 정말 급급했는데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으면서 어떤 자원을 만들어내고 전문 인력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더라. 다 나아졌다. 전문 인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진 비전만 가지래도 소위 영남권 이제 영남권과 춘천권이 뭐 2주 전에 생긴 거고 호남권 강원권이 이제 권역으로 생길 것이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안산 트라우마 센터, 포항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이런 강한 센터들이 어떤 거점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이런 체계들이 그야말로 국가에서 만드는 어떤 센터들 권역 센터가 특히 강한 역할 그 지역을 정말 잘 특화돼서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큰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요소에서 길목을 지키고 그런 곳에서 정말 큰 힘을 지킨다 하면은 큰 기대가 됩니다. 저희 실무자와 전문가들도 그런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사업가 자체에서 할 때는 다른 일과 같이 하면서 너무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하는데 인원과 예산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사람이 제대로 나오고 뽑힌다고 해서 잘 지지될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이 유지된다고 하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자체는 정말 위기 대응을 잘 만들어 날 것이고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고 연구와 인식 개선까지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권역 트라우마 센터는 그런 예방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런 어떤 인력을 만들어내고
또 그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것들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내부 인력을 또 가르치고 또 소진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공주만 따져도 2주 전에 사실은 우리가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가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개소 이후에 또 2주 만에 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스위치즈 모형. 우리가 어떤 이게 스위치즈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발효된 뭐 안에 구멍이 뻥뻥 뚫린 치즈인데 그 치즈가 정말 우연히 그 구멍이 똑같은 위치여서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똑같아서 어떤 밖에서 쇠꼬치기를 찔렀을 때 사실은 이렇게 뚫려서 뻥 뚫릴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큰 재난은 이렇게 방호하던 스위치즈의 모형이 이런 식으로 여러 방호 체계가 있으면 잘 안 뚫려요. 방호벽의 모양이 다르다면 안 뚫립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방호의 자원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잘 안 뚫려요. 근데 방호 자원이 똑같은 얼라이먼트로 하나밖에 없을 땐 뿡 뚫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개의 스위치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센터가 있는데 또 센터가 필요해? 그러지 않아요. 각 센터별로 막는 것들이 다르고 해야 되는 역할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 플러스 거점 트라우마 센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 이것들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 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보완 체계가 필요합니다. 소위 얘기한 민간 네트워크. 우리가 피필드에서 그동안 잘 싸워왔던 다학제 네트워크, 뭐 학회를 통한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렇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민간 네트워크와 이런 우리가 가진 나라에서 가진 공적 기본 체계와 이런 보완 체계가 합쳐질 때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개의 스위치즈, 방호벽의 얼라이먼트가 다른 스위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재난심리 지원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복지부를 넘어서도 다른 여러 가지 다부처 협업을 통해서 여러 센터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면서 복지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체계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가진 큰 체계가 될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 복지부 중심으로 한 이런 우리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관련 추적을 하면서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우리 복지부 과장님도 좀 듣고 계시면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6년, 7년을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가족들을 보시면 정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유가족들 보면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근데 저희가 끊임없이 지원하고 추적하고 하면서 이 삶의 의미가 계속 버티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이런 재난 체계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진 곳에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세월호 추적 연구도 더 지속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자원들이 끝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자원과 관련돼서 보면 내가 켜지 않은 등불이라도 등불이 저기 빛나고 있다는 사건 빛나고만 있어도 어둠 속에서 그쪽을 향해 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정말 그 살아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들을 좀 돕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아주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지만 사소한 것에서도 위로를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타인의 고통,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일하시는 여러 모든 분들, 여기 또 나와 계신 공무원분들 포함하여 또 많은 공적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학계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은 정말 인간을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 위대한 분들이 계실 때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사람들이 자원이 없어진 분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 견뎌나가면서 고통의 곁에 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공존과 회복입니다. 우리 트라우마 피해자들, 재난의 피해자들과 우리는 공존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존하고 또 이 공존하고 버티면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 개소기념 우리 학술문화재에서 정해진 주제가 공존과 회복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워딩으로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도 약간 이렇게 무슨 좀 학술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저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소회를 좀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또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고 그런 뜻에서 공주에서 만들어진 국립공주병원에서 만들어진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하나씩 한 발 한 발 더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종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역시 기대했던 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맥락들과 쭉 말씀해 주셔서 또 재난과 트라우마 의미까지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또 이번에 우리 학술문화재 주제에 해당하는 공존과 회복의 의미까지도 살려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2부에서는 더 구체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의 시작을 우리 최정원 교수에게 잘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나 재난을 가진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분들과 공존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돕고 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같이 해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그런 저력이 있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나가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일부 최정원 교수님을 모시고 한 일부 주제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최정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